하반기 본격적으로 중국하고 미국 간의 밀당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지배하는 세상. 그러면 어떤 디자스터, 재앙이 일어나는가? 그걸 트럼프가 탐닉을 해서 지금 미국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라고 그럴까? 불안감. 이게 상당히 고조돼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요. 중국을 적어도 때리는 척이라도 안 하면 대통령 당선될 수도 없어요. 굉장히 지금 중국 때문에 나라 망하고 있다. 미국이 조금 더 힘이 세니까 지금 큰형이 뭐 동생들 때리듯이 주먹만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지 않고 있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중국의 어떤 1분기 경제를 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늘었고 중국의 경제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시간은 중국의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지금 무역 전쟁이 아니라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이고, 큰 틀에서 그 틀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좀 조명을 미중 간으로 좁혀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얼마 전에 있었으니까, 5월 달에 있었으니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보시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협상 과정을 보시면서 미국이 이겼다고 보는가, 아니면 중국이 이겼다고 보는가, 아니면 둘 중에 뭐 이 두 가지 답변도 아닌 무언가에 해당되는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가볍게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협상의 그 내용 자체가 이제 그 동안에 미국이 145% 관세를, 제 숫자는 중국이 125% 맞습니다.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결론이 지금 미국이 30%, 중국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러면 이제 뭔가 뭐 엄청나게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지금 145%에 100% 이상 관세를 낮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환상을 가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실질적으로 145%라는 관세는 의미가 없는 관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100%가 넘어가는 관세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가 관세가 넘는다는 얘기는 사실 무역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무역은 그렇죠.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그 관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무역을 할 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역을 할 때, 무역을 할 때 관세를 해야지 관세 수입도 들어오고 가격에도 반영이 되고 뭐 국내 제조업체들도 부활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무역을 안 하게 되면 관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없죠. 관세 수입도 없고 국내 업체들이 뭐 부활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145%, 125%의 관세라는 건 애당초 의미가 없는 관세였다. 우리가 그 숫자에 현혹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30%의 관세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관세도 그렇습니다.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레퍼 커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원처럼 돼 있는 그래프. 그러니까 관세도 처음에 초기에는 관세 수입이 증가하고 이 우리나라 그 보호무역주의를 통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하지만, 관세가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은 이 관세 수입 자체가 떨어지게 돼요. 관세 수입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국가의 그 저것도 떨어지고. 그래서 과연 이 레퍼 커브처럼 이렇게 반원처럼 돼 있는 그래프에 그 정점에 있는 관세가 과연 몇 프로겠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관세 전쟁이 과연 벌어질 거냐 말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30% 정도면 저는 상당히 높은 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이 30%도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큰 관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중국은 지금 미국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 30%의 관세를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30%의 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를 한다 그러면 중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라고 하는 건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 상호주의라고 하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 그럼 대응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올릴 수도 있고요. 중국은 국가 경제를 통제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관세 외에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은 관세 이외에도 미국의 수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무역에 대해서 그 카운터 펀치를 날릴 거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또 다시 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네. 지금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제 하반기 본격적으로 중국하고 미국 간의 밀당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미중 무역 전쟁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저는 이제 뭐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달리 답변을 주셨지만,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과정을 보셨을 때 김대호 박사님은 누가 이겼다고 보십니까 일단 혹시? 외관상 네, 트럼프의 완전 참패 트럼프 참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시진핑이 만나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시진핑 나타나지도 않고, 네, 그리고 뭐 모든 밥상 미국이 다 차리고 중국은 살짝 나타나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런 관세 전쟁 같은 거는요, 단기전으로 가면 미국이 중국 같은 이런 사회주의 통제 체제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약진 운동 때 같은 것도 보면요, 중국 사람들이 1억 명이 굶어 죽어도 중국 체제는 근데 미국은 금리 오르고 뭐 물가 오르면요, 특히 지금 월마트 같은 데서 아직도 물가를 제대로 안 올렸는데 그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 사람들 속에서 지지율 떨어져 버리면 트럼프 동력을 잃는다고요. 관세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전쟁이기 때문에 저는 관세 전쟁 미국이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쉽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트럼프가 원래 처음에 미국에 145% 때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몇 프를 때리니까 중국이 맞받아 때리니까 그러면 받고 지르고 뭐 이러다가 지 성격을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마침 지금 중국이 경기가 안 좋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좀 중국 경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좀 출구를 찾자, 네. 이런 식으로 진지한 논의를 할 것으로는 봐요. 진지한 논의인데, 그런데 과연 현재 미국의 경제 구조와 중국의 경제 구조를 봤을 때 포괄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 미국의 대중국 흑자가 줄어들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럼 오히려 전 중국 같은 나라에 대해서 중국은 어차피 환율이 정부가 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인민은행 한다는 것은 그 커울이고요. 그런데 지금 달러 인덱스에 중국 환율, 중국 통화 가치는 지폐에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중국 돈 가치를 평가 절상을 왕창시키는 그런 거 미중 간의 합의는 가능하다고 봐요. 좋습니다. 지금 김대호 박사님까지 말씀 주신 부분을 생각해 보면 미중 무역 협상 1라운드 상반기에 있는 1라운드까지는 트럼프의 참패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고요. 저도 이제 의견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과정을 마치 김대호 박사님이 기자 시절에 특파원 시절에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지켜보셨다고 하셨었던 것처럼 저도 지금 그 과정을 지켜봤었던 것 같은데, 저의 평가, 그러니까 뭐 제가 맞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저의 평가는 이미 구독자분들께 말씀은 드렸지만 미국이 이긴 것은 아니다. 네, 중국이 이긴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또 이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근데 굳이 누가 이겼다라고 판정 평가를 해야 되면 미국이 이겼다. 그러니까 둘 다 급했지만 판정승으로 미국이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약간 이게 경제적으로 정량적으로 얘기할 건 하나도 없어요. 정성적으로 평가 의견을 드려보면 일단 1번 세계 다른 나라들과 무역 협의할 때는 다 워싱턴에서 했어요. 심지어 백악관에 일본 장관 세워다 놓고 자기 책상에 앉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중국과의 무역 협의는 다른 나라에서 했어요. 유일하게. 그것도 미국도 상당히 다급했고 이겼다고 볼 수 없다. 1번. 두 번째는 역시 비슷한 결인데 스위스라는 나라의 성격. 중립국가라고 하지만 국제기구가 22개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국제기구 너무나 혐오하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싫어하는 나라에서 무역 협의를 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WTO가 있는 곳이다. 자유무역의 상징인 국제기구가 있는 곳에서 이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전쟁을 끌어온 미국을 데려왔다.
이것은 굉장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긴 거 아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또 재밌는데 협상가들을 참석한 협상가들의 구조를 보면 미국은 소위 경제부총리, 이제 재무부 장관이 왔고 그리고 USTR 대표가 왔어요. 근데 중국은 경제부총리 혼자 왔어요. 4스타, 3스타 왔고 여긴 4스타만 왔어요. 공안부장 데려왔지만 공안부장은 1스타, 2스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외교적으로 격을 달리해서 만났다라고까지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인 스테인먼트 그 공동 협정문을 보면 아까도 그런 비슷한 말씀 주셨지만 트럼프가 가장 싫어했었던 게 펜타닐인데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었던 첫 번째 항목이 펜타닐 관세인데 펜타닐조차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 관세율이 30%로 20%포인트 높은 이유가 이게 펜타닐 관세예요. 그 펜타닐 관세마저 협정이 안 된 거예요. 공안부장까지 데려왔는데도. 그 얘기는 저는 조금 더 미국이 다급했지 않았나라고 사실 평가를 합니다. 이런 의견을 좀 갖고 있는데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 현상을 그렇게 들여다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토론을 해 나갈 대주제가 미중 무역 전쟁의 향방입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처럼 그러니까 1플라자 합의처럼 미국 GDP의 60%를 넘어서면서 그 당시는 85년이면 74%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패권국을 내치는 플라자 합의를 가졌는데 지금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중국의 GDP 비중이 70%까지 왔는데 지금은 중국을 그렇게 플라자 합의 때처럼 내치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미중 간의 기싸움 혹은 패권 전쟁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고 어떤 결말을 가질 거라고 보시는지 먼저 노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하고 중국 간에는 일단 군사력에서 차이가 지금 많이 나죠. 네. 일단은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 규모는 사실 중국이 상당히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중국이 그 미국을 상당히 능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특히 또 이제 AI 첨단 산업에 있어서는 미국 중국 같은 나라는 이제 저도 뭐 여쭤봤습니다마는 15억 명인가요? 15억 명의 인구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그 나오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중국이 지금 그 데이터를 그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중국이 계속 생산을 해내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첨단 산업에 있어서도 중국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 네. 시간은 중국의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뭔가 지금의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는 미국이 그때도 패권을 갖다가 어떤 제조업이라든가 첨단 기술에서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인 것은 맞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절대 지금 상태에서 중국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입장이고 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어떤 미국의 압력을 벗어나면은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는 뭐 독일이나 일본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어떤 입장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둘이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치열한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싸움은 사실은 뭐 트럼프 정부가 시작이 된 트럼프 정부 들어서 시작이 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사실상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상당히 한 10년 전서부터 사실은 중국에 대한 견제, 중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있어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무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싸움이 붙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기술 간의 기술 경쟁력의 문제, 그다음에 어떤 경제 제조업 어떤 경쟁력의 문제, 첨단 기술의 문제,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거대한 그 국제 관계 속에서도 중국이 유럽 국가들은 상당히 지금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어떤 국제 관계에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의 양상 속에서 또 상반기에도 특히 중국이
관세 이외의 여러 카드들을 꺼내 드는데 그 카드 중에 유럽 혹은 그 밖의 여러 나라들과 공동 대응하려는 움직임,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좀 다급하게 만든 요소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김대호 박사님도 어떻게 보십니까?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요? 그 피터 나바로라는 분이 있죠. 네. 일기 때도 트럼프 일기 때도 백악관에 있었고 지금도 대통령 뭐 제조업 고문인가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방송 찍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Where is my Peter? 이 말이 막히면 피터 찾을 정도로 나바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46년생으로 나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인데 백악관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피터 나바로인데, 피터 나바로가 원래 민주당 당원이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출마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트럼프하고 왜 만나게 됐냐면 그 사람이 쓴 책에 중국이 지배하는 세상, 그러면 어떤 디자스터, 재앙이 일어나는가, 그걸 트럼프가 탐닉을 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지금 미국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라고 그럴까, 불안감, 이게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요, 중국을 때리는 자, 적어도 때리는 척이라도 안 하면 대통령 당선될 수도 없어요. 굉장히 지금 중국 때문에 나라 망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뭐 승부수를 트럼프가 못하면 이번에 못한다. 그래서 결코 쉽게 양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 경제 문제는 아니지만 아예 트럼프는 지금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를 주고, 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그 푸틴의 요구사항을 왕창 들어주면서 그 마치 40년 전에 중국을 키워줌으로써 러시아를 견제해서 냉전에 이겼던 것처럼 지금은 러시아하고 붙어서 어떻게 하려는, 근데 그게 지금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푸틴이 지금 수가 워낙 높으니까. 근데 푸틴도 뭐 더 큰 걸 요구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또 지면 이제 내성도 생기고 미국이 더 이상 따라잡지도 못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뭔가 하려고 그래. 일기 때도 뭔가 하려고 그랬어, 사실은. 근데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 허지부지 된 것이,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한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국채를 산다든지 아니면 환율을, 제일 중국 입장에서 제일 쉬운 게 환율이다. 환율을 가지고 미국의 그 수지 균형에 좀 기여한다. 이런 정도의 미국의 요구 사항을 합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도 과거에 1985년 당시에 일본의 제2패권국으로서의 지위와 지금 2025년 현재의 제2패권국으로서의 중국의 지위가 좀 많이 다르다. 뭐 기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무역구조로나 뭐 지정학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의 미중 무역 전쟁의 경과를 보면 다소 그 나무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큰 줄기는 건들지 못하고 곁까지만 때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환율 절상 압력도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못 해요. 말도 못 꺼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한테, 일본한테, 대만한테, 유럽한테, 영국한테, 결과적으로 이 환율이라는 것이 상대국 통화 대비 가치이기 때문에 중국은 가만히 있더라도, 중국은 빼놓고 나머지 국가들의 통화 가치를 절상 압력을 주면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는 약세화 될 수 있거든요. 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곁가지를 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고, 과거 플라자 합의 때처럼 중국을 이렇게 치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근데 시진핑 입장에서도 또 사연임하고 하는데 이 미중 간의 전쟁이 지속되는 것이 기분 좋은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바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미중 간의 이런 긴장감,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이 시진핑 입장에서 오히려 뭐 버틸 수만 있으면 좋은 일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장기전으로 끌면 끌수록 중국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1기 때를 지켜보면서 중국이 마치 이제 풀에 이 뭐죠? 그 약을 뿌리면 죽긴 죽는데 살아남은 풀들은 내성이 강해져서 이게 약을 뿌려도 안 죽는 모습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동안에 미국 정부가 중국을 대하긴 대했지만 이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강등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국 정부가 중국을 물론 패권국으로서의 지위의 격차는 분명히 있지만 흔들 만큼의 대상국은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은 그 어떤 하드 파워, 그러니까 관세를 때리고 무역 장벽을 만들고 환율 절상 압력을 가하고 이런 식의 어떤 압력과 더불어서 중국을 때리는 소프트 파워라는 것도 있거든요. 중국의 어떤 인권 문제라든가 중국의 어떤 그 반시장적인 구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환율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든가 환율을 조작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해서 중국의 어떤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국제적인 어떤 여론을 통해서 중국을 또 공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트럼프는 그 너무 전자에 치중을 하고 있다. 중국을 그냥 미국이 조금 더 힘이 세니까 지금 약간 힘이 세니까 큰형이 뭐 동생들 때리듯이 주먹만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지 않고 있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중국의 어떤 1분기 경제를 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늘었고 중국의 경제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이렇게 쪼고 때리면 중국이 이제 상당히 그 바이든 정부 때는 중국 경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중국의 어떤 내수도 어려웠고 중국의 어떤 뭐 그림자 금융,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쌓여가지고 시진핑 주석의 어떤 인기가 굉장히 떨어지던 시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하고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입지가 상당히 탄탄해졌고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가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로 빨리 수입을 해야 되겠다. 이제 중국에서 미국의 업체들은 관세 부과 전에 수입을 해가지고 그 가격이 오르기 전에 수입을 하려고 하는 그 가수요 때문에 중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중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뭔가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이 예측을 못할 때 뭔가 이렇게 쇼크를 가해야 되는데 이 트럼프는 뭔가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때리지도 못하면서 때린다는 협박도 제대로 먹히지 않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중국을 유리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지금까지는 뭐 앞으로는 어떤 국면이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 한 6개월 동안의 국면은 그런 국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